또 천재지변에 걸리면 2주 연장해준다. 그리고 국세 결정기간 30일. 날짜만 잘 외워놓으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건 외우라고. 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게 따르고 이제 지문 같은 거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 25번. 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해놨지. 맞아요? 자, 그러면 사업용 건물과 함께가 핵심이거든. 그러면 단독이냐 함께냐 이거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옆에 적어놔. 단독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다. 한 번 더. 사업용 고정자산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영업권을 단독적으로 양도하면은, 그러니까 영업권은 똑 떼갖고 팔아먹으면 기타 소득이다. 양도소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봐야 돼. 이 함께가 포인트다 이거는.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지목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 그래서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기라. 그래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미등기 임차권을 팔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옆에 하나 적어놔요. 또 뭘 적어놔야 되냐니까, 국외 임차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 국외 임차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 그래서 자, 국내 거는 무조건 등기를 한, 속된 말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 안 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으로 보는 게야. 그 다음에 국외 임차권은 등기하거나 말거나 임차권은 다 과세 대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 잡았지?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양도, 특히 지역권 양도는 뭐지? 지역권 양도는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 그 다음 개인의 토지 또 나오네. 앞에 있던 지문 그대로 또 뛰어들어오잖아. 자, 이거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 봐라, 문제가 유사유사하다. 이거 여기 있는 게 하나 붙고 저 있는 것 하나 갖다 붙고, 뭐 거기야 보면 1번에 갖다 붙이고 2번에 갖다 붙인 사원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왜 자꾸 제외하냐니까, 이건 가세 물건이기 때문에 제외하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항상 일반 주택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설명이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은 봐라.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한 세대라 줄 거라. 동일한 세대는 1세대로 본다 이 말이야. 그거 봐라. 부인은 지금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에 존속하고 살고 있고, 남편은 지방 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지방에 집을 하나 사놨고, 만일에 서울에 또 부인이 집 한 채를 가지잖아.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부부라. 무슨 말이냐? 부부라는 거는 1세대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대가 돼서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하겠지. 뒤에 파는 거는 비과세 여부를 받으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자, 그때 이용하는 법률이다. 그럼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 동일한 세대다. 꼭 기억해놔야 돼. 이혼하면 각각의 세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이주라든지 치안 문제, 근무상 형편이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해외 나갈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팔아야 돼. 2년 후에 팔면 과세를 해. 2년 안에 팔고 가는 거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이런 관계없어요. 해외 나갈 때는 무조건 소유하다가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3번은 보면, 자, 혼인할 때 아까 우리 종부세에도 이 규정이 있지만 5년간은 각각의 세대를 본다 했지. 그래서 5년간에는 여러분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팔면 정말해서 서울시 등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된다. 그런 걸 다 갖췄다고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가구 주택은 지금 본래 1주택,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게 구분이 돼 있고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 같으면은 각각 1구 한 채로 보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구분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통째로 3층, 2층 단독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로 1주택으로 본다. 이래야지 각각의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각각 임대주택이나 또 주택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냥 1주택으로 본다. 이래야 맞죠. 자,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해서 1주택만이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건설 임대주택을, 자, 그거 잘 보세요. 임차일로부터입니까? 취득일로부터입니까? 임차일로부터. 그래서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장기 건설 무슨 주택? 임대주택.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막 8년 이상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이 5년 이상의 전제를 둬요. 그럼 8년 이상은 우리 종부세 제외되는 거죠. 종부세. 뭐가 제외돼? 종부세가 없는 주택이 되고. 그럼 5년 이상 하면은 여러분이 건설 임대주택이 이렇습니다. 자, 만일에 요게 임차 처음 들어간 날짜죠. 건설했는데.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요까지 거주를 했어요. 예, 거주를 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6년 차에 요때 바로 이 집을 사버린 겁니다. 샀어요. 그러면 다시 취득한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주 2년, 보유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2년을 안 채우고, 이거는 안 채우고 1년 만에 팔아도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다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차일로부터지 취득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임차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집은 바로 팔아먹어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난주 요약집에 보면 꼭 나와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주택 해서 꼭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은 임대와 관련한 발생 소득에 대해서 틀린 것, 임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국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예. 단 이제 올 말까지는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과세가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 일반적 설명은 다 조건을 깔았다고 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이때 법령이 정한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이런 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계산할 때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가 돼야죠. 3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가 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간주임대로 줄 거. 간주임대로는 이 보증금, 전세금, 운용수익을 말합니다. 운용수익. 난주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요. 자, 간주 임대료를 사업 총수입에 산입한다. 여기서 틀린 거는 금액이 틀렸습니다. 얼마 초과가 돼야 돼? 3주택이고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국민주택 포함하고 주택 수가 3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보증금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초과일 것. 이래야 발생한
이 전세금 운용수익,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총 수입대금에 산입 포함한다. 산입이라는 건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인서트 포함한다 이런 말이어서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게 금액이 틀렸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2억 원 초과가 아니고 3억 원 초과가 되면 이 지문이 맞는 설명이고, 지금 2억이기 때문에 총 수입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야 또 맞겠죠. 그러면. 자, 2주택과 일단 2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왜? 3주택 수에서 지금 미달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고려를 할 필요 없고,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총수입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은 여기서 여러분 문제의 지문에 혼란을 주기 위해 넣은 거고, 두 개의 상업용 건물 소유하는 자가 바로 보증금을 받은 후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서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운용수익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부 총수입에 산입한다. 예. 만일에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면 틀리지만은 이거는 어디에서 설명했어요? 상가에서 설명한 겁니다. 상가는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라도 발생한 금액과 관계없이 상가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총수입에 산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까? 개시일입니까? 종료일이죠. 또는 양도일 현재입니다.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 시가가 얼마 초과? 9억 초과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세요. 현재 우리 임대소득에서 보는 고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 양도세에서 보는, 양도소득에서 보는 고가주택은 일단 9억 초과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 금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요 고가주택은, 그 다음 이 고가주택은 각각 9억 초과는 맞는데 금액의 질이 달라요. 이거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공시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9억 초과죠. 이때 고가주택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과세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인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가입니다. 실가. 양도 실가죠. 이건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만일에 공시가가 7억짜리라도 이걸 10억에 팔면은 공시가는 관계없죠. 이거는 실질 거래가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9억 초과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 갖고 손댈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실가 9억 초과 집 얼마라고, 임대주택의 고가주택은 바로 공시가, 기준시가 9억 초과다. 요 개념을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문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본래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다 납부하고 남았죠. 예를 들어서 전기료, 공공요금 다 받아가지고 만일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납부는 얼마를 했냐 하니까 300만 원 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00만 원. 이것도 임대소득에 포함시켜서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부족하면 뭐 할 게 없죠. 남은 거, 공공요금 지불하고 남은 거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놔야 합니다. 총수입에 산입한다는 것은 소득금액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28번에 가서는 여러분이 가서 볼 때 필요경비, 우리 매감한기 꼭 기억을 해놨죠. 이거는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양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추계라는 건 추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예.
미비하면은 이렇게 추계 결정할 수도 있고 경정 고칠 수도 있는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기본적 설명은 다 맞죠. 그 다음 항상 추계 조사 순서를 매, 감, 환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했죠. 이거 찰려해 놓으세요. 이거 앞뒤로 바뀌면 틀립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은 항상 양도 전후 3을 적어놔요. 3개월. 매매 사례 가격은 뭐라고? 양도 전후 3개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전 가격 3개월, 양도 후에 3개월. 그럼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양도 기준 총 6개월이 되죠. 전후.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 감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 감정 기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2개 3월 이내에, 양도 전후 3월 이내에 뭐라고? 2개 이상 감정 기간의 평균가 감정가로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감정 기간에 가니까 1억 5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한 감정에 가니까 또 뭐예요? 2억 5천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4억 아닙니까? 그럼 1로 나눠보세요. 4억에서 1로 나누면 2억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양도가나 취득가로 결정할 수가 있는 추계 조사 가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산가. 자, 환산가는 반드시 취득가에게만 적용합니다. 무슨 가에게만 적용한다? 취득가. 양도가는 절대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준시가 최후에 가서 공시가로 해라. 기준시가 순으로 해서 암기를 하세요. 매자 따고, 그 다음 감자 따고, 환자 따고, 기자 따서 매감한기 순으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이 절차를 중시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매 사례 가격은 밑에 바로 나오네. 참. 양도일 전후 바로 각 3월 이내에 자산의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월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둬야 된다. 몇 개월? 3개월. 전 3월, 후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 방금 나와 있지? 감정가액 기준으로 해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줄 거 놓고, 그 다음 2개 이상 감정기간의 평균가격입니까? 단독가격입니까? 평균가죠. 네. 이걸 우리가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격을 추계할 때 적용하죠. 말을 거꾸로 해놨으니까 틀리죠. 자, 그 다음 농지의 교환, 취득세입니다. 농지의 교환. 교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유상승계에 들어가죠. 그죠? 유상승계. 그러면 이게 대부분 매매, 교환, 그 다음 무슨 출자? 현물 출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경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공경매는 다 들어가는 거죠. 매매 개념에 다 포함해서. 이게 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유상사에 하잖아요. 유상사.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다? 4%다. 표준세율이. 그런데 농지는, 농지의 유상승계는 우리가 얼마라? 한 포인트 낮죠? 3% 아닙니까? 농지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다시피 이 농지를 지금 물었나요? 아니면 일반 부동산을 물었나요? 농지의 교환이죠. 자, 이런 경우는 바로 3%, 1000분의 30을 찾아야 됩니다. 있나요? 예. 그 다음 2.3% 1번은 그 종류가 몇 개 있죠? 상농, 상속농지 아닙니까?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분할.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상속농지 요 세 가지가 전부 표준세율이 2.3%입니다. 외우세요. 요번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2.5%는 없어요. 그렇죠? 취득세 세율 규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2.8% 우리 비상원, 비영리사업자의 정려 등 무상취득, 비영리사업자의 정려 등 무상취득. 그 다음에 상속재산,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재산, 농지 제외. 그 다음 원시취득 또는 면적증가, 원시취득, 면적증가. 정축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요? 2.8%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비상원 앞에 짜맞다고 비영리사업자의 정려 등 무상취득 맞지? 비 상속재산인데 농지는 제외. 왜? 농지는 앞에서 보다 2.3% 적용하니까. 그 다음 원시취득. 그 원시취득은 신정축도 중요하지만 특히 면적 증가, 개수를 통한 면적 증가 이런 것도 다 원시취득으로 간주해서 2.8%를 적용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 천분의 33%죠. 이게 유상성계취득의 농지 아닙니까? 그 유상성계취득 농지는 바로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현물 출자 이런 등에 의해서 발생할 때는 전부 3%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 3.5% 바로 정려죠. 정려. 정려 취득인데 여기서는 비영리사업자는 제외하고. 왜? 비영리사업자는 아까 2.8% 쓰니까. 그죠? 일반 정려는 다 3.5% 정삼호 꼭 외워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30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이번에도 출제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자, 근데 양도 차익만 물었지 지금까지 가세 표준을 물은 적은 조금 드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도에 지금 보면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등기된 토지입니다. 보유기간 2년 6개월. 자, 2년 6개월이라는 거는 3년이 오버 안 됐죠. 3년 이상이 돼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이 2년 6개월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X한다. 이 의사표시를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세 표준을 구해봐라 했는데 그럼 이 항상 실가 원칙 아닙니까? 실가로 양도가를 실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가로 할 것이고 양도가가 기준시가면 취득가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서 그러면 여기서 실가 양도가로 기준을 하죠. 양도가가 얼마냐? 지금 그 자료가 나와 있니? 얼마에 양도를 했나요? 1억 2,500이죠. 맞아요? 예. 1억 500만 원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양도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 및 필요경비입니다. 취득가. 취득 및 필요경비를 전부 끌어 모아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취득가격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용 취잡이죠. 이 취잡이 다 끌어 모아야죠. 그럼 보세요. 지금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취득가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200만 나와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그럼 1억 200만입니까? 합치면 취득가가 얼마예요? 9천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9,200만 나오나? 9,2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 되죠. 자, 얼마 나오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이게. 1,000? 3,000. 이 9,000이면, 자, 1억 2천이죠. 그럼 3,300만 나오죠. 나오죠? 네, 3,300만. 요게 양도 차이입니다. 옛날에 나올 때 요것만 나왔죠. 늘. 근데 이제는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는 3년 이상이 돼야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유기간 2년 6개월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제로예요. 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내나 그대로 내려오죠. 3,300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1년에 250만 원. 연 250만 원. 1년 동안에 250만 원. 그럼 250만 원 빼요. 그러면 3,050만 나오죠? 예? 3,050만 나옵니다. 이게 가표죠. 예.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3,050만 원, 50만 나오죠? 답이 몇 번? 양도 차익을 물으면 얼마? 3,300이제. 양도 소득을 물어도 얼마? 같지, 이거는?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로이기 때문에. 이걸 물으나 이걸 물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종부세 한 거 보세요. 종부세는 항상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만 종부세가 있다 했지 분리과세는 없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볼 때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재산세만 존속하는 걸 찾아봐라 이 말이죠. 자, 재산세가 있는 거 지금 농지, 이건 돈 안 되니까 이거 분리 아닙니까? 0.07% 분리. 재산세도 공부하고 종부세도 타진해야 됩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X죠. 자,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냐? 이 보호구역 안에 있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바로 0.07%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도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 면제는 종부세도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부세도 경감됩니다. 재산세에 따라 종부세 판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X죠.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4% 재산세가 부과되죠.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4%가 됩니다. 건축물은 4%죠. 가만히 보면 종부세 부과될 물건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다 맞죠? 이거는 전부 여러분 분리과세나 건축물 제한세가 부과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에 가서요. 재산세 납세 의무 설명으로 오는 건데 이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이 우리 세법에서 약방의 감초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고 반드시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누굽니까?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아, 시험 맞네. 답은 이거네. 그럼 시험 치러 가서는 1번이 나오면 바로 지나가야 됩니다. 혹시 다른 거 있나 하면 또 떨어져요. 바로 직행해야 됩니다. 찍고 넘어가야 돼. 자, 2번을 보자. 주택 건물과 오늘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빠를 겁니다.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지? 건물은 갑이고 뭐 토지는 을이라고 봤을 때 서로 다르잖아.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 토지 면적 비율이가 무슨 비율이고? 바로 시가 표준 가액 비율로 안분해야지. 면적은 부수 토지 구분할 때 면적 비율이죠. 그래서 면적 비율이 있고 틀리고 그런 거 시가 표준 비율로 바로 안분한 부분에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야 맞습니다. 자,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계약을 체결해놓고 뭐 계약금을 받거나 말거나 그거는 계약선이고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때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매도 계약자도 틀리죠.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는 누굽니까? 정부인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공부상 개인의 등의 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임을 신고를 하면 종중이 되는데 종중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 집안의 정손이 계속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손은 종중임을 빨리 변동신고를 해줘야죠. 늦어도 과세 기준일 10일 안에, 즉 6월 1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하라 했습니다. 맞죠? 자, 공유 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각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민법에도 공유는 지분이 불분명한 이유는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지분이 없어도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공동 명의로 이렇게 땅을 갖다 해놨다. 또는 건물을 해놨다. 뭐 집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부부지간에 지분하다가 밥그릇 싸움 나오니까 뭐 조용히 뭐 지분 등기만 해놨지. 그럼 지분 구분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5대5로 보는 거예요. 5대5. 50%서 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각각 균등한 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지. 뭐 지분권이 많은 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알아두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늘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3번에 가면은 요 문제도 여러분이 꼭 요번에 암기를 좀 해 두셔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밑줄 거. 예. 요거 과세 대상이 뭔지 봅시다.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 요 공제 대상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 그럼 승계취득은 안 되나? 예, 승계취득조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3년 이상이죠. 등기하고 3년 이상. 요게 요건을 딱 외우면서 자꾸 쓰면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 기본 공제는 등기한 물건에 적용하지 미등기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소득별로 연 250만 원인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어떤 보면 맞지? 자, 여기서 뭐야? 하나여 한 말은 바로 토지, 건물에만 적용하겠다 이 말 아이가?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뭐 적어놨지? 원조합원 입주권을 적용한다 했지?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제 대상은 내가 세 가지 설명했죠.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전매된 조합은 안 되나? 조합원 입주권 안 되나? 안 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에만 적용합니다. 요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서울시 조정 대상지역, 투기지정지역이죠.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있죠.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1고가주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1고가주택.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80%까지 공제가 되죠.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양도차익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1억 같으면 10년 이상 지고 있었다면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천만 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양도차익 1억 나온 것 같으면. 그러면 양도소득이 그거 빼먹고 1억에서 8천만 원 빼먹고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또 2천만 원 거기서 또 250만 원 또 빼야지. 그 가표 나오죠. 그 가표 구해가지고 해당 가표 비율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1세대 1고가주택에서는 3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매년 8%씩 증가합니다. 매년. 그리고 일반 주택 외에 1세대 1주택 외에 토지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로 해야 되느냐? 바로 매년 3년 이상부터 3%씩 증가하죠. 3%. 그러면 3년 6개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 10% 아닙니까? 4년 6개월 가지고 있었다. 일반 건물이나 토지를. 그러면 4에다가 6개월은 필요 없죠. 연수에다 곱해야 됩니다. 4년에다가 3을 곱하면 12%, 3, 4, 12% 나오죠. 그래서 10년부터 10년 이상은 30%고 최고, 3년 이상부터 10%, 최고 30%입니다. 그러나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최소 24%에서 최고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거는 바로 10년 이상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등기된 바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 공제 대상도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계산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소급과세 개념이라 그랬지, 여서는. 그래서 소급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려한 배우자 또는 정려한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항상 정려자 취득일 기준입니다. 정려자 취득일 기준. 수정자가 받은 날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읽어야 됩니다. 바로 정려한 배우자입니까? 정려받은 배우자입니까? 정려한. 그러니까 정려자 기준으로 봐야지 수정자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맞죠? 그 다음 34번에 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자, 등록면허세 틀린 건데 그것도 여러분이 뭐 늘 우리가 봤던 겁니다. 반드시 묘지는 취득세 2%만 있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비과세 기본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내 요약집에 있었죠. 여러분이 박스에 보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 재평가 후에 가액을 가표를 한다 했지. 평가된, 변경된 금액을 가표를 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변경되면 변경된, 그러면 평가 전이 아니고 평가 후의 금액으로 하겠다. 이래야 맞죠? 평가 전에서 틀렸습니다. 평가 후 하면 맞는데.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건물을 1억 주고 샀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 사유로 인해서 만일에 9천만 원이 됐다. 그럼 1천만 원 감가상각비로서 공제가 된 거고. 그럼 그 9천만 원을 등록 당시 가세 표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토지를 10억 주고 샀는데 재평가를 해서 12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이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이 된다. 그러니까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 즉 재평가 후의 금액을 가표로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 판단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고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공부상 금액을 한다. 요약집이 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그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 간청 소재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이미 어디 당초에 등기된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가 바로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잘 알아두세요. 요번 나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한, 그러면 이 체납으로 해서 압류 등기는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아니면 국가 쪽, 지방정부 쪽에서 했습니까? 특정 개인이 했습니까? 바로 지방정부 쪽에서 했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한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서 압류 해제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왜? 압류 등기를 해도 없고 해제 등기를 해도 없는 겁니다. 왜? 지방정부는 과세권자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나 가산금 납세 의무자도 아니고 또 일반 세금을 납부하는 자도 아닙니다. 징수권자에 해당하는 거죠, 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이거는 바로 정부 명의로, 즉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재산을 압류 또는 그걸 뭡니까? 해제하는 이런 등기를 하더라도 국가 명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세율을 얼마나 잘 외웠냐 하는 세율 암기 문제입니다. 이건. 자, 골프장 토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서 4% 적용했죠. 분리과세 4%. 자, 읍지역은 도시 밖의 공장입니다. 부속 토지는 역시 건축물이 부속 토지죠. 요거 역시 여러분이 분리과세로서 0.2%입니다. 몇 프로? 0.2%. 자,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바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주택. 맞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0.1에서 0.4%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별도 합산 가세 차고용 토지는 바로 0.2에서 0.4% 표준세율 3단계를 적용하는데 이 물건은 종부세도 있습니다. 왜요? 별도 합산은 80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도 했죠. 자, 뭐가 건축물 부속 토지 종합상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율이 얼마입니까? 0.2에서 최고 0.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맞지? 그래서 내가 오글오글한 거. 요번에는 뭐라고 하겠노?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래 딱 흔들겠지. 뭐 내나 그게 내나 또 4%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도 좀 지문별로 잘 해놔야 되고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건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가 되죠. 이 31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주택재산세는 우리가 반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일괄 징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괄 징수도 가능하다. 한꺼번에 징수한다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구의 재산세는 중구의 부동산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구의 재산세를 저 다른 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제출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봅니다. 여기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관할 구역 내 납사자의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래야 맞지. 그래서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가 아니죠. 관계가 있죠. 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면 물납을 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바로 신청을 하라 했죠. 신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하는 자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납부 기한까지 법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뭐 해야 되노? 제출해야 돼. 이때 시장 군수 속에는 구청장도 포함합니다. 구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재산세는 그 지역 내에, 구역 내에 부동산으로 물납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에 보면은 우리 조세 총칙에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과세 관청이 결정한 지방세는 재산세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세로 물으면 종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정부가 부가 결정에 의해서 고지서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정답이고 국세를 물으면 종부세를 찍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이 몇 번입니까? 재산세. 띄거시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봐라. 그게 기억, 니은 순서가 달라도 답은 답대로 가야 된다. 그거 잘 보고 해야 돼요. 항상 습관이 된 사람 이걸 니은으로 보고 찍는 경우가 많다고. 일부러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찍기를 잘하는 문제죠. 국세를 물으면 여기서 답이 뭐가 된다고? 종부세대. 이제는 물으면 국세를 묻겠지. 지방세가 나왔으니까. 역으로 항상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민법에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송달 받을 자가 불명하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 효력은 바로 14일이 경과돼야 공시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잘 봅시다. 그 사유가 아닌 건데, 자,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서류를 받을 놈이 주소에 대해서 영업소에 대해서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도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빠꾸되어 있죠. 반송되어서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역시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받겠소이다 거부하면 던지놓고 오면 되죠. 이게 바로 유치송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두고 오면 되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냥 던지놓고 와라 이 말인데
두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유치송달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지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가 안내 역시 송달이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곤란하면은 공시송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효과는 민법에서는 2주란 설명을 했지만은 세법에서는 날짜를 줬습니다. 14일이 경과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것. 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뭐가 틀리냐 하니까 지목 변경을 하면은 본래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뭐라 그랬나요?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는 관계가 되죠. 사용일이 있으면 사용일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일과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중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면 당연히 쓰고 있는데 취득 시점으로 잡아줘야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취득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다툴 때는 항상 빠른 날이라는 걸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사용 여부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일이 있으면 사용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일이 제일 빠를 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동산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아니죠? 예.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 우리가 최종 연부금을 지급을 하면 둘 중에서 등기일과 최종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거지, 등기일이 관계가 있죠. 관계없이 이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놔야 되는가? 그 적어라. 뭐냐니까 등기일과 등록일도 포함합니다. 등기일과 그 다음에 최종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요래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일에 영향을 받죠. 근데 실무에 가면 대부분 잔금을 다 줘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투면은 빠른 날이 됩니다. 다투면 빠른 날. 됐죠? 이게 왜 이래, 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세 번째 보면은, 자,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비용을 가표로 합니다. 시가 표준 차이는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할 때 시가 표준 차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목 변경에서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했잖아. 근데 그 가액 증가분은 법인은 장부상 비용을 말하고 개인은 시가 표준 증가분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법인은 바로 법인 장부상 비용을 가표로 합니다. 회계장부상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네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 장부 보존과 의무 이행을 해야 원칙이죠.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 100분의 10입니다. 20에서 틀리고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정빙, 불비 가산세라고도 합니다. 정빙 자료할 때 정빙, 불비 가산세라 그러죠. 이걸 10%입니다. 요게 두 번으로 연타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자, 그 다음에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채무자. 바로 갑의 명의로 등기하면 납세 의무자야 당연히 그놈이죠. 갑이죠. 이걸 우리가 대의등기라 그랬지. 무슨 등기? 대의등기. 그래서 물건 소유자나 누구?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대의등기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
자, 그 다음 취득세액이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 중과세입니까? 중과기준세율입니까? 중과기준세율은 2%를 말하죠. 천분의 22%. 2%만 적용하는 건 우리가 지객과 등 요래 외웠습니다. 지객과 등. 그렇죠? 근데 보세요. 걔는 개수를 말하잖아요. 가액 증가분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고 면적이 증가되면 정축에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봅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됐습니까? 가액이 증가됐습니까? 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를 쓰죠. 무슨 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28이죠. 보존 등기할 때 쓰는 바로 여러분이 원시 취득. 자, 지목 변경을 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해야 취득이지 지목 변경을 할 때에서 간주 취득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을 해서 가격이 늘어야 취득입니다. 가격 증감이 없으면 취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목 변경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게 2%가 적용되는 중과기준세율 적용됩니다. 지객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점주조가 됐을 때 역시 2%를 적용하죠. 그 다음 농지 상속은 가장 표준세율이 낮습니다. 바로 2.3%. 공유물, 합유물과 똑같은 세율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2%만 쓰는 물건은 어느 겁니까? 니은, 디귿. 개수를 물으면 몇 개? 2개. 또 아닌 걸 찾아라 하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거. 기역과 니을이 되겠지. 그래. 동쪽으로도 찔러보고 서쪽으로도 생각을 해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출제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